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H100, H200 GPU를 만드는데 생산까지는 했는데 패키징이 안 된다고 한다. H100, H200 하는 부분들은 패키징이 중요하거든요. 코어스 같은 TSMC 고유의 패키징. 그런 패키징이 너무 빨리 안 된다. 그러면은 패키징부터는 우리가 할게. 인텔이 할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화 하겠다는 게 인텔의 전략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주에 인텔에서 파운드리 관련 컨퍼런스를 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인텔의 CEO 팻 갤싱어가 여전히 인텔 파운드리가 TSMC와 삼성 파운드리와 비교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소식들을 많이 전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칩스법을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파운드리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이런 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하의 TSMC도 미국에 팹을 지을 수밖에 없고 삼성도 원래부터 지었고 있었던 게 있고, 이렇게 미국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서 인텔을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형세에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팻 갤싱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생산을 50%로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인텔이라는 이런 명성에 맞는 리더십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미국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교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빡센 로드맵 상에서 인텔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업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CEO 팻 갤싱어가 이렇게 이번에도 다양한 웨이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양산된 칩도 있고, 거기다가 인텔이 이제 18옹스트롱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파워비아, 그러니까 BSPDN이라고 불리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죠. 이전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신호와 파워를 분리해가지고 파워, 그러니까 이 칩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하는 그러한 라우터를 웨이퍼 후면에 배치를 해서 이 간섭을 좀 줄이면서 공정을 좀 쉽게 하는 그런 구조고, 리본 팻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EMIB라든가 포베러스 다이렉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존에 쓰고 있는 후공정 기술들이죠. 패키징 기술들.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약간만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칩트를 패키징 할 때 지금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기 씌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설계 쪽의 기술이라든가 이 패키징 쪽의 기술들, 그리고 팹에 있는 기술들,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단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지금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인텔이 4년 안에 5개의 노드, 그러니까 5개의 공정의 업그레이드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 로드맵들을 충실히 지켜오고 있다라는 게 인텔의 주장입니다. 후속적으로 나온 다큐멘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4년 안에 5개의 노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성숙된 노드로서 인텔 7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텔 16, 16 익스텐션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인텔 4 3 공정들, 그리고 3 공정도 여러 가지로 나뉘죠. 포베러스 다이렉트 3D,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3나노 공정을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점이 이제 2024년도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이 20옹스트롱에 해당하는 공정, 그리고 18옹스트롱에 해당하는 공정, 이렇게 양산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텔이 특히 강조를 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 파워비아라는 기술, 그리고 BSPDN이라는 기술들을 일찍이 다른 파운드리 업체 TSMC보다도 더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더스트리 퍼스트 파워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특히 BSPDN과 같은 파워비아 같은 경우에는 4나노 공정에 일찍이 적용을 했어요. 인텔이 항상 뭔가 신규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 공정 설계단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게 계속 연기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인텔 4 공정에서 미리 파워비아를 도입을 함으로써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3 가서 나중에는 20옹스트레인은 리본 팻,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옹스트롱 단위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 인텔이 제일 먼저 얘기했죠. 18옹스트롱이라고. 근데 그 이후에 대한 14옹스트롱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SML에서 이제 하이엔의 EUV를 도입했다고, 물론 연구용이지만 그거를 도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 로드맵을 다시 설계해서 2027년도에 14옹스트롱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8옹스트까지 저게 실제로 되면은 TSMC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공정의 이 집적도에 따른 게 계속 0.7배 0.7배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파운드리에서 몇 나노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90나노, 65나노, 45나노, 32나노 하는 것들, 지금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오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어떠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어떤 피치,
피치,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간격 기준, 1차원으로 봤을 때 그 간격 기준이 계속 0.7배로 줄어왔거든요. 여러분 0.7 곱하기 0.7 하면은 0.49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닮은 비가 1대2면은 넓이 비는 1대4다. 이 기억나십니까?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닮은 비가 0.7배라고 하는 차이가 있으면은 면적 기준으로는 0.7 곱하기 0.7, 0.49, 즉 0.5배에 해당하죠. 즉 반에 해당하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단축되어 왔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는 것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이런 것도 45나노에서 32나노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특정한 이 피치의 간격이라든가 게이트 사이의 어떤 채널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간격이 0.7배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에서, 그러니까 밀도 측면에서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나노 다음에 5나노, 그 다음에 3.5나노, 그러니까 35옹스트롱에 해당하는데 그냥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4나노, 3나노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20나노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18옹스트롱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는데 요 흐름에 따라서 계속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15에서 5나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핀팩 구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무어의 법칙이 약간 깨지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나노, 2나노 가서는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인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2나노도 하고 18옹스트롱도 하고 14옹스트롱 하면은 TSMC보다 낫냐라고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타임즈에서 예전에 정리를 했던 자료인데 TSMC보다도 사실 인텔이 그동안 트랜지스터 밀도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이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이름을 개칭하면서 이게 하나씩 시프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밀도 수준에서의 똑같은 3나노라도 밀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인텔이 더 앞선 것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성능과 전력 관련해서는 또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밀도 측면만 본 겁니다. 즉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각 회사에서 3나노, 5나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SM5, SM7이다, 뭐 GV80이다, GV60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그냥 모델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18옹스트롱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걔가 실제로 TSMC 3나노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따봐야 알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공정을 슈링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내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빵빵하게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조금 계획을 잘 세우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미국의 팹들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사실 인텔이 그 전철을 잘 밟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야 그래도 인텔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즘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예요. 사실 점유율로 보면은 인텔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TSMC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인텔은 이 그래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최선단 공정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빡세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장면인데 이번 인텔의 발표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등장해서 저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반칙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인텔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챔피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 굳이 미 상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느끼고 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지금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애플 이러한 패밀리스 기업들만 모였고 실제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딱 느낀 거죠. 아 이게 전략 자산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텔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라고 판정을 내린 다음에 뭐 칩스법 같은 거 해가지고 보조금 줄게 대신에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줘, 팹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다 알고 있죠. 이게 약간 미국이 깡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하나의 이 인텔 기업에 미국 정부의 장관이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지 않았나라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인텔에 대한 지원금도 곧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컨퍼런스 이렇게 나오는 정도면은 저기 미국 국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를 대표한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나 보면은 인텔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텔 18옹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저희 지도 교수님 나온 대학교인데 미시간 대학교, 공과대학 그리고 UC 버클리 이렇게 다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이쪽이 또 잘하지 않습니까? 전자가가 또 세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도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체를 인텔이 18옹스트롱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영상 따온 게 아니라 이번 컨퍼런스에서 직접 사티아 나델라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인텔이 초기 고객으로서는 뭐 AWS 같은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었고 또는 미국 국방부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자기들의 칩들 생산하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거대한 고객을 수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지금 좋아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패키싱어. 이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굉장히 그 끈끈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죠. 예전에 이제 흔히 이제 윈텔 동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윈도우와 인텔의 동맹이다. 애플이 이제 맥OS가 무너질 때에 윈텔 동맹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빠르게 이게 PC 시장을 잡아먹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아라는 칩과 코발트라는 칩을 자기들이 직접 자체 설계를 하죠. 엔비디아 GPU 더 이상 못 써보겠다 라고 하면서 걔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그 18옹스트론에 해당하는 저 웨이퍼 저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맡겼다 인텔한테. 이게 굉장히 빅뉴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아 칩과 코발트 칩을 한 6조 규모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전체 수주 물량이 사실 150억 달러인데 지난 1월에 100억 달러에서 갑자기 50억 달러가 툭 튀어나온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받아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팩과 파워비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18옹스트롱을 할 거다. 웍스 오브 아트라고 저렇게 크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르네아스 암 CEO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X86만 집중하던 인텔이 암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암에 있는 제품들까지 파운드리로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암 동맹도 있고 윈도우 동맹도 있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라는 이 자신감 속에서 팻게싱어가 이제 현재 동아시아의 80%가 반도체 생산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미국하고 유럽에 한 50%는 차지하도록 재배치를 해야 한다라고 약간 좀 어떻게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할 수도 있을 발언이긴 한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을 지원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인텔 파운드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시스템스 파운드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건 뭐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겠죠. 팹리스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설계를 합니다. 퀄컴 같은 기업들이 설계한 다음에 이걸 생산을 하겠죠. TSMC와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패키징 하는 거 TSMC가 역시 하죠. 그리고 검사는 이제 오사트 같은 기업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 과정들을 각각을 좀 쪼개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사람, 패키징 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서비스별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TSMC의 모리스 창이 장준모죠. 장준모 창업자가 TSMC를 만들 때 원래는 반도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패키징이나 검사까지 모든 것들을 한 기업에서 다 해야지라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장준모, 모리스 창이 우리가 생산만 해줄게라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 패키징, 검사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거 나는 생산만 할래 아니면 나는 패키징만 할래 나는 검사만 할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고객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H100, H200 GPU를 만드는데 생산까지는 했는데 패키징이 안 된다고 한다. H100, H200 하는 부분들은 패키징이 중요하거든요. 코어스 같은 TSMC 고유의 패키징. 그런 패키징이 너무 빨리 안 된다. 그러면은 패키징부터는 우리가 할게. 인텔이 할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화 하겠다는 게 인텔의 전략이에요.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인텔도 2.5D 패키징, 3D 패키징, 뭐 포베러스 라인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패키징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저렇게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있거든요. 방진복이라고. 저런 거 입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주네. 인텔 굿즈를 주네요. 저런 재밌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파트너사도 꽤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뭐 EDA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그러한 이제 대형 EDA 업체뿐만이 아니라 IP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 특히 대표적으로 ARM이 있죠. ARM, 케이던스, 시놉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뭐 클라우드 쪽도 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인텔이 인텔 뭐 다 무너졌는데 파운드리 되겠어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 지원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군다나 인텔이 사실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들의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객사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들을 이렇게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인텔의 어떤 시장 장악력이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뭐 던져주는데 사실 좀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인텔의 어떤 분위기가 좀 딱딱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텔이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파운드리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가운데 앞으로의 파운드리 경쟁이 어떻게 되어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배공학 에러였습니다.